삼국지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힘빼나 쓰는 가문 출신인데 오늘 소개할 교연이라는 인물도 명문가 출신입니다. 교연은 예주 양국 수양년 출신으로 그의 선조 중 한 명인 교인은 예기장구 49편을 저술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교군학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연의 조부인 교기는 관직이 광릉 태수에 이르렀고 부친인 교숙 또한 관직이 동래 태수에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교연의 가문은 계속해서 명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연도 젊은 나이에 현의 공조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주자사 주경이 휘하 지방 관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순시에 나서게 되어 양국에 이르렀는데 이때 교연은 주경을 찾아가 땅에 엎드린 뒤 진국의 상인 양창의 제약을 말한 다음 자신을 부진종사로 임명해주면 양창의 간악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경은 교연의 뜻을 장하게 여겨 그를 부진종사로 임명해 파견했고 이에 교연은 곧바로 양창의 빈객들을 남김없이 체포하고는 뇌물을 받은 죄를 철저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창은 당시 권력을 쥔 대장군 양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양기는 급히 경문을 띄워 양창을 도와주려 했고 주경은 양기의 보복이 두려워 교연을 불러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교연은 이를 미리 알아채고는 복귀하라는 명령서가 출발하기 전에 사건을 더욱 빠르게 처리해 죄상을 밝혀냈고 결국 양창은 처벌을 받아 항거를 타게 되었으니 이 일로 인해 교연은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효령으로 청거되어 낙양자의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대장군 양기의 동생인 양거리가 하남윤이었던지라 교현은 공적인 업무가 있으면 마땅히 하남부에 이르러 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교연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고 명성도 뛰어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다시 부름을 받아 벼슬길에 올랐고 이후로 4차례 승진하여 제국의 상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4년간 성을 쌓는 노역에 처해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나 형벌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부름을 받아 상곡태수로 승진했고 연이어 한양태수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상규현의 현령인 황보정이 뇌물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자 교현은 그를 체포해 조사하고는 수염과 머리털을 깎고 채찍질을 하는 형벌을 내린 다음 기현의 저작거리에서 죽여버렸기에 군 전체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한양군에는 강기라는 인물이 유명했는데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응고하는 삶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교연이 강기를 초빙해 관리로 임명하려 했을 때 강기는 질병을 핑계로 거부했는데 이에 교연은 분노하며 도구 윤익으로 하여금 강기를 핍박하도록 명하며 강기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의 모친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것이다 라는 해괴망측한 소리까지 합니다. 윤익은 교연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완고하게 간하였으나 교현은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고 그는 할 수 없이 급히 강기에게 가서 상황이 이러하니 일단 교연에게 같이 가자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강기는 그대로 들어눕고는 일어나지 않으며 배째라 모두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군내의 사대부들이 앞다투어 교연에게 몰려가 간하였기에 교연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자신의 명을 거둡니다. 이때 교현은 꽤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질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교현은 또다시 공거로 부름을 받아 사도장사 장작대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환제 말년에 선비족과 남중로 및 고구려의 세자인 고백호가 함께 병경을 공격해와 노략질을 일삼았기에 사부에서는 교연을 추천하여 그를 도료장군 가황월로 삼아 이들을 토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연은 진용에 이르러 병사들을 쉬게 하며 힘을 비축했고 연후에 여러 장수들을 통솔해 흉노족과 고백고 등을 공격해 이들을 모두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교연은 이렇게 승리를 거둔 뒤에도 3년간 더 재직하며 변방을 관리했기에 그 지역 일대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영제 초의 교연은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들어가 하남윤에 임명되었고 소부 대옥녀의 관직을 역임합니다.
건영 3년에 사공으로 승진했고 건영 4년에는 사도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교현은 나라가 지금 한창 약해지고 있다고 여겼고 몸소 바로잡기 위해 힘썼음에도 소용이 없자 상소를 올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재앙이 왔다면서 스스로를 탄핵했고 이에 영제는 명을 내려 그를 면직시킵니다. 그런데 1년 남짓 되지 않아 다시 부름을 받게 되어 상서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또한 당시 태중대부였던 계승은 이전에 남양태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수억 전 이상의 뇌물을 받는 죄를 저질렀기에 교현은 계승을 면직시키고 금고의 형을 내린 다음에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승은 옛날에 영제를 도와준 은혜가 있는 인물이었기에 영제는 교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계승을 시중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교현은 관직을 던져버렸으나 또다시 광록대부에 임명되었고 이후 광화 원년에 이르러 태위로 승진합니다. 10살이었던 교현의 막내 아들이 대문 앞에서 홀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몽둥이를 쥔 세 사람이 나타나 그를 납치한 다음 교현의 집으로 들어와 누각으로 올라가서는 교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교현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예교의 양구가 한암윤과 낙양의 현령을 거느리고 와서 교현의 집을 포위했는데 양구 등은 교현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 병사들을 집 안으로 진격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현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며 간사한 인간들의 큰 죄가 말로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데 나 교현이 어찌 아들 하나의 목숨 때문에 나라의 적을 놓아주겠는가 라고 하며 병사들을 재촉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병사들은 집 안으로 진입하여 범죄자들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교현의 막내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교현은 곧바로 궁궐로 가서 무릇 인질을 붙잡아 협박을 하면 모두 함께 죽여야 하고 재화와 보물을 인질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간악한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된 명령을 전하에 선포하길 요청했기에 영제는 그의 상소문을 조서로 반포합니다. 당초의 안제 시절부터 법으로 금한 것들이 점차 느슨해져 경사에서 인질을 붙잡아 협박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기승을 부렸으나 교현이 나선 이후부터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를 통해 후한 시절의 치안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후한에서 가장 높은 관직 중 하나인 태위의 막내 아들도 범죄자들에게 납치당했다가 해를 입을 정도였으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습니다. 광화 6년에 교현은 눈을 감았는데 이때 그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교현은 성품이 굳세고 엄격했으며 성격이 매우 급하고 전체적인 측면을 보는 것엔 약했으나 겸손하고 검약하며 선비들에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교현의 자제와 친족들 중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자가 없었는데 당시가 관직을 돈으로 사고 친한 사람을 청구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교현이 얼마나 총명하고 공정한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현이 죽었을 때 집안에는 재산이 없어 장례를 치를 때 영구를 안치할 수 없을 정도였기에 당시 사람들은 교현을 칭송했습니다. 조조가 아주 보잘것없던 시절 다른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때 교현은 자신을 찾아온 조조를 보고는 그를 특별하게 여기며 지금 천하가 장차 혼란스러워질 것인데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조조는 항상 교현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당시에 정당한 방법으로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뛰어난 명성이 필수였는데 조조는 환관의 손자이자 뇌물로 관직에 오른 사람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이렇게 교현의 평론 덕분에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므로 조조 입장에서 교현은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위진세어에 따르면 교현은 조조에게 그대는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 허자장을 찾아가 교류해야 하오 라고 말하며 인물평으로 유명한 허소에게 조조를 추천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조조는 교현이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현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매우 혐오하여 일찍이 한암윤 양부리가 양기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말을 섞는 것도 싫어했는데 조조는 환관의 손자이자 뇌물로 관직을 산 사람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한 것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교연은 조조의 언행과 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교연이 대장군 양기의 총애를 받았던 양창을 처벌한 것처럼 조조도 영제의 총애를 받던 소왕문 건석의 숙부가 법을 어기자 때려 죽이는 과감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속한서에 따르면 교연은 엄격하고 공정한 성품에 재략도 있었고 사람을 분간하고 평가하는데 뛰어났다고 하니 그는 자신이 본 그대로 조조를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한 7년, 조조는 사람을 보내 태례로 교연의 제사를 지냈는데 직접 교연을 위해 제문을 썼습니다. 조조는 제문에서 고인인 태의 교공은 뛰어난 덕행을 갖췄고 고상하게 행동했으며 모두를 아낄 정도로 도량이 컸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에서는 그의 올바른 교훈을 마음에 두었으며 선비들은 그의 훌륭한 계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되어 사라지고 몸은 무척 멀어졌습니다. 이 조조가 어린 나이에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도 군자가 받아들여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화가 더해지고 용모가 나아진 것은 모두 교공의 도움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는 가의중리가 안연만 못하다고 말하고 이생이 가복을 두토히 칭찬한 것과 같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고 그를 그리워하며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쉬는 와중에 교공이 내가 죽은 뒤에 길을 지나가다가 내 무덤을 보게 되었을 때 술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준비해 술을 땅에 부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수레가 세 걸음을 지나자마자 복통이 날 테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기에 제사를 지내준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 무렵에는 실없이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더할 수 없이 친근한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기꺼이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옛일을 생각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리움에 슬퍼집니다. 명을 받들어 동쪽을 정벌하게 되어 고향에 주둔했는데 북쪽으로 교공의 고향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교공의 무덤을 생각했습니다. 겨우 변변치 못한 제수를 바치오니 공은 그것으로 제사의 예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조조는 교연의 무덤을 지날 때면 번번이 슬퍼하며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하며 황초 6년인 조비 시절에도 황제인 조비가 교연을 태례로 제사 지냈습니다. 교연이 상공의 자리에 있었던 시기, 그는 본래 남양태수 진구와 사이가 매우 나빴음에도 그를 청거해 정의로 임명했다고 하니 이처럼 교연은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본의 한계에 따르면 교연은 안과 바깥의 관직을 역임하며 강단이 있다고 칭해졌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사로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반동탁 연합군을 주도한 인물이었던 교무가 교연의 족형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대교와 소교의 친부인 교공이 교연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교연이 사망한 연도나 여러 부분을 따져봤을 때 개인적으로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교연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